가지 마, 제발. 혼자 가지 마. 남편을 땅에 묻은 날 밤, 안주인 윤채원은 은장도를 품에 안고 정원으로 나섰습니다. 장례식 내내 들려온 수군거림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 어미 잡아먹은 년이 남편까지 잡아먹었다고. 그런데 그날 밤 정원에는 채원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남쪽 바닷가 어느 섬 고을에 윤씨 상단이라는 큰 상단이 있었습니다. 섬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상단이었지요. 포목과 해산물, 곡물을 두루 취급하며 섬 구석구석까지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윤씨 상단에 깃발이 꽂힌 배가 부두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또 윤씨네 배가 왔다며 장터로 몰려들었지요. 그런데 그 윤씨 상단에 경사가 생겼습니다. 행수 윤서방이 아이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자식이었으니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윤서방의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10달을 무사히 버텼고 드디어 상기가 찾아온 날 밤 고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새벽이 오기도 전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상고가 너무 깊었던 탓이었지요. 윤서방은 아내의 싸늘한 손을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산파가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내밀었을 때 윤서방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들이었다면 혹시 달랐을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하지만 딸이었고 그 딸이 어머니를 데려갔다는 생각이 윤서방의 마음속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이름은 채원이라 지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버지가 딸에게 해준 전부였습니다. 채원은 자라면서 자신을 둘러싼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채원을 보면 어미 잡아먹은 년이라고 수군거렸지요.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채원이 지나가면 고개를 돌리거나 혀를 차거나 못 본 척하거나 채원은 그런 눈길에 익숙해지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채원에게 밥을 굶기거나 매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따뜻하게 안아준 적도 머리를 쓸어준 적도 없었지요. 채원이 아버지 방 앞에 서면 윤서방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공부나 해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채원은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라서가 아니라 공부 외에 달리 기댈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상단의 장부를 몰래 꺼내 읽고 거래 문서를 베껴 쓰고 셈을 익혔습니다. 아버지 몰래 창고에 들어가 물건 종류와 수량을 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14살이 되었을 때 채원은 이미 상단 장부의 허점을 잡아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채원의 곁에 봉칠이라는 하인이 붙게 된 것은 봉칠은 산적이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체격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넓은 어깨, 굵은 목,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힌 주먹. 말이 없고 눈빛이 날카로워 처음 보는 사람은 을에 움츠러들었지요. 하지만 봉칠은 윤씨 상단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서방이 채원의 호의로 봉칠을 붙인 것은 그나마 아버지가 딸을 위해 해준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봉칠은 채원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어느 날 저녁 채원이 담벼락 모퉁이에 웅크려 혼자 울고 있을 때 봉칠이 채원 옆에 쪼그리고 앉아 말했습니다. 아가씨. 채원이 고개를 들지 않자 봉칠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되는 법이요. 아가씨는 아직 살아가는 중이요. 채원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멈추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말은 채원의 가슴 어딘가에 작은 못처럼 박혀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채원이 26이 되던 해 어느 봄날 윤서방이 자리에 눕더니
그해 가을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자리에서도 윤서방은 채원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아버지의 얼굴을 조용히 들여다보다가 방에서 나왔지요. 상단은 채원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단의 어른 거래처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지요. 계집이 어찌 상단을 이끄느냐, 윤서방 혈육이 어디 없느냐, 저 아이는 어미를 잡아먹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냐. 온갖 말들이 채원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채원은 그 말들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밀린 외상을 정리하고 손해보는 거래를 끊고 새 거래처를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원은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움직였습니다. 그리하여 채원이 28이 되던 해 윤씨 상단은 채원이 행수를 맡기 전보다 2배 가까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섬에는 두 번째로 큰 상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씨 상단이었지요. 오씨 상단의 행수는 오태석이라는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채원보다 6살 위였고 고을에서 소문난 의리 있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제 이익보다 상대방 이익을 먼저 챙긴다는 말이 돌 정도였으니 그 사람됨이 어떠했겠습니까? 오태석이 채원을 처음 만난 것은 포구 근처의 어물창고 앞이었습니다. 채원이 거래처 어른과 가격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을 때였지요. 거래처 어른은 나이와 위세로 채원을 누르려 했고 채원은 장부를 펼쳐 숫자로 맞받아쳤습니다.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오태석은 나중에 봉칠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처자가 행수요? 봉칠이 고개를 끄덕이자 오태석은 잠시 채원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두 상단의 첫 거래는 포목 20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졌지요. 오태석은 거래 때마다 제때 약속을 지켰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그런 오태석을 믿을 만한 장사꾼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다른 감정이 되었는지 채원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혼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안 지 2해가 지난 뒤에 올렸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미 잡아먹은 년에게 장가를 드느냐, 오태석이 제정신이냐고. 오태석은 그 말을 전해 듣고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장가드는 것이지 고을이 장가드는 것이 아니오. 혼례 날 밤 오태석은 채원의 왼손에 꽃무늬 금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정교하게 새긴 꽃잎이 6개였고 안쪽에는 두 사람의 이름 첫자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쌍으로 만든 것이었지요. 오태석의 오른손에도 꼭 같은 금가락지가 끼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둘만의 것이오. 한 짝이 없어지면 나머지 한 짝도 의미가 없소. 채원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가락지를 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마음이 손끝에서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상단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섬 전체를 통틀어 이제 이 상단에 맞설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장사 수완이 탁월한 채원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태석의 의리가 만나니 상단은 해가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리고 혼례 이듬해 채원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서준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태석은 산실 밖에서 밤새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합니다. 채원이 아이를 낳다가 위험하다는 말이 들려오자 태석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에 빌었지요.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채원만은 살려달라고. 다행히 채원은 무사했습니다. 아이도 우렁차게 울며 세상에 나왔지요. 태석이 처음으로 아들 서준을 품에 안았을 때 봉칠은 태석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채원은 낮에는 상단 일을 보고 밤에는 태석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채원에게는 어릴 적부터 악몽을 꾸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홀로 걷는 꿈,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리 달려도 닿지 않는 꿈. 그럴 때면 채원은 잠결에 몸을 떨었지요.
태석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몸을 떨기 시작하면 태석은 소리 없이 채원을 꼭 안아서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머리를 천천히 쓸어주며 채원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지요. 채원은 그 손길이 있는 동안 악몽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너무나 사무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태석은 저녁을 먹고 난 뒤 채원에게 말했습니다. 부두에 잠깐 다녀오겠소. 배에 실을 짐 확인을 해야 해서. 채원은 장부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태석은 그날 밤 부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에 부두 인부 하나가 달려와 급히 봉칠을 깨웠지요. 봉칠이 부두로 달려갔을 때 오씨 상단 소유의 가장 큰 배 앞에 태석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복부에 깊은 칼자국이 있었고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봉칠은 그 자리에서 오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술을 꽉 깨물고 채원에게로 달려갔지요. 채원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새벽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봉칠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하자 채원은 스스로 알아챘습니다. 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그리고는 일어나 태석이 쓰러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부두에서 채원은 태석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갑고 굳어버린 얼굴이었지만 눈은 반쯤 감긴 채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손을 뻗어 태석의 눈꺼풀을 천천히 내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 봉칠에게 말했습니다. 상단문은 평소처럼 열어라. 아무도 수군거리게 하지 마라. 그날 이후 사흘간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태석은 워낙 의리로 소문난 사람이었으니 그 죽음을 슬퍼하는 이가 많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채원을 향할 때마다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채원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채원의 눈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채원은 상주 자리에 꼿꼿이 앉아 찾아오는 이들에게 예를 갖추었고 상단일을 지시했고 서중이 울면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림은 금세 번져나갔습니다. 저것 봐. 남편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이 없어. 어미 잡아먹은 년이 남편도 잡아먹었구먼. 오태석 씨가 참 불쌍하지. 저런 계집한테 장가를 들더니 원래 저런 여자는 눈물이 없다더라. 심장이 돌로 된 게지. 채원의 귀에 그 말들이 들어왔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그러나 채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요.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채원의 눈물은 사람들 앞에서 흘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장례 사흘째 밤 채원은 서준을 재운 뒤 혼자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은장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채원이 혼례 때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었지요. 채원은 그것을 꽉 쥐고 정원으로 나섰습니다. 궁궐 정원 못지않게 넓은 정원이었습니다. 채원이 수년에 걸쳐 손수 가꾼 곳이었지요. 봄이면 매화가 피고 여름이면 연꽃이 피는 연못이 있었고 가을이면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태석이 가장 좋아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정원은 어두웠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린 탓에 발 앞도 잘 보이지 않았지요. 채원은 연못 가장자리까지 걸어가서 멈췄습니다. 바람이 불어 연잎이 흔들렸습니다. 채원은 은장도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된다. 태석도 없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그때였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정원 담벼락 너머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원이 고개를 돌렸을 때 정원 한쪽 어둠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비틀거리다가 풀 위로 쓰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그 사내가 채원 쪽을 향해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혼자 가지 마 제발.
혼자 가지마 그러고는 꼬꾸라졌습니다. 채원은 은장도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쓰러진 사내에게로 다가갔지요. 사내는 의식을 잃은 채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복부에 커다란 상처가 있었고 옷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어깨가 넓은 사내였습니다. 얼굴은 잘생겼으나 거친 뱃사람의 흔적이 역력했지요. 채원은 오래 그 자리에서 사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봉치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을 행랑채로 옮겨라. 상처를 치료해주고. 봉칠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마님, 어디서 온 자인지도 모르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란 말이냐? 봉칠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를 들쳐 업고 행랑채로 향했지요. 채원은 사내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든 은장도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소매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안채로 돌아가는 채원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느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그 사내가 이 정원에 쓰러진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강준석이라는 이름의 그 사내는 섬 부두에서 험한 뱃일을 하며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짐을 배에 싣고 내리고 줄을 묶고 풀고 파도가 높은 날엔 목숨을 걸고 바다에 나가는 그런 일이었지요. 손에 쥔 것도 기댈 곳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받아 하루를 먹고 사는 생활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준석은 부두 물가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주었습니다. 꽃무늬가 새겨진 작은 금가락지였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준석은 장터를 지나다가 복술이라는 점쟁이에게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복술이는 준석의 송금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금빛 부치를 몸에 지니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기리라.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준석은 금가락지를 오른손에 껴보았습니다. 그런데 금가락지가 작아서 다른 손가락에는 들어가지 않았지요. 새끼손가락에 간신히 끼웠습니다. 헐렁하지는 않았지만 꽉 끼어 잘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기분 좋게 금가락지를 끼고 걸어가던 준석은 그날 저녁 갑자기 달려든 의금부 군졸들에게 붙잡힐 뻔했습니다. 황포도라는 군관이 이끄는 군졸들이었지요. 저놈이다. 금가락지를 낀 자다. 잡아라. 준석은 영문도 모른 채 도망쳤습니다. 군졸들과 격투 끝에 복부에 깊은 칼을 맞았지요. 그러면서도 어찌어찌 담을 넘고 골목을 달려 이 정원 담벼락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 금가락지가 죽은 오태석의 것이었고 그것이 살인 용의자의 증거물로 찍혀 있으리라는 것을 준석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행랑채의 낡은 문틈으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올 무렵 준석은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복부의 상처는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치료를 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준석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사내 아이 하나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8살쯤 되어 보였지요. 눈이 크고 볼이 통통했으며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아저씨, 안 죽었어? 준석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살아있다. 어디서 왔어? 바다에서. 아이는 그 대답을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바다 좋아했는데. 그 말을 끝으로 아이는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방을 나갔습니다. 오서준이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정원에서 보았던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먹빛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를 입은 여자였지요. 눈빛이 차갑고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얼굴은 귀티가 흘렀습니다. 여자는 문가에 서서 준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상처가 아물면 나가거라. 준석은 일어나려다 복부의 통증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러고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 집을 나가면 황포도의 군졸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곳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지요.
준석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을 이 댁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장작도 패고 짐도 나르고 마당도 쓸겠습니다. 소인 일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여자는 잠시 준석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출신이 어디냐? 바다에서 뱃일을 했습니다. 이름은 강준석이라 합니다. 이 집에 있던 것을 누가 알면 안 된다는 것은 알겠지. 예, 마님. 준석을 바라보며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만이다. 그러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준석은 여자가 나간 문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준석의 머리는 이미 다음을 계산하고 있었지요. 상처가 낫는다고 이 집을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집에서 계속 머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망인이 된 안주인, 이 섬 최대의 상단, 넓은 집. 준석은 그것들을 차례로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준석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석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그러나 준석은 아직 이 집을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님이 허락한 기간이 다 되기 전에 무언가 이 집에 남을 이유를 만들어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준석은 행랑채 방에 누워 잠을 청하다가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들고 이동하는 발자국 소리였지요. 준석은 슬그머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남자 하나가 상단 창고 쪽으로 뭔가를 잔뜩 짊어지고 담벼락 쪽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집 하인 중 하나였지요. 막쇠라는 자였습니다. 담벼락 너머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듯 막쇠는 짐을 넘겨주고 돌아섰습니다. 준석은 조용히 막쇠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창고 옆 골목에서 막쇠의 팔을 잡아 벽에 눌렀습니다. 뭘 넘겼느냐? 막쇠가 움찔하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나라. 조용히 해. 집 안 사람들 다 깨면 누가 더 곤란한지 알지. 막쇠는 버둥거리다가 힘에서 밀리자 풀이 죽었습니다. 준석은 막쇠를 잡아 끌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채원은 그 시각까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선 준석이 막쇠를 무릎 꿇리자 채원은 붓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막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이놈이 소인을 도둑으로 몰아 이리로 끌고 왔습니다. 소인은 억울합니다. 채원은 막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너는 양심도 없구나. 몇 번 쥐새끼처럼 도둑질을 하다 말겠지 했건만. 막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 소인은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저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옵니다. 출신도 모를 저자의 말을 어찌 믿으십니까? 마님, 혹시 저자가 마님의. 채원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 말을 끝까지 입 밖에 냈다가는 혀가 먼저 잘릴 것이다. 막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눈 감아주고 있던 도둑이고. 그날 막쇠는 매 10대를 맞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봉칠이 직접 매를 들었는데 봉칠의 매 10대는 보통 사람의 매 30대와 맞먹는다는 것을 집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밖으로 나오자 봉칠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봉칠은 준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표정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지요. 내 덕에 마님이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 예. 그렇다 해도 내 출신은 모른다. 예. 이 댁에서 일하게 될 텐데 내가 시키는 일은 군소리 없이 할 것이냐. 준석은 잠시 봉칠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봉칠이 준석에게 주는 일감은 가히 살인적이었습니다.
아침에는 과수원 전체의 나무 아래 잡초를 뽑을 것, 점심에는 창고 뒤 장작, 열짐을 팰 것, 저녁에는 담벼락 외벽 전체에 석회를 바를 것. 10명이 하루 종일 해야 겨우 끝낼 양이었지요. 준석은 군소리 없이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땀을 흘리고 저녁이 되면 온몸이 뭉개지듯 아팠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복부의 상처가 완전히 낫지도 않은 상태였는데도 집안의 다른 하인들은 그런 준석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모른다고 경계했지만 준석이 무거운 짐을 혼자 들어주고 힘든 일을 먼저 나서서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농담도 나누다 보니 차츰 마음이 풀렸습니다. 준석은 원래 사람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었지요. 웃을 때 눈꼬리가 접히는 방식이나 상대방 말을 들을 때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버릇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봉칠만 빼고는. 봉칠은 여전히 준석을 경계했습니다. 아니, 경계라기보다는 감시였지요. 봉칠의 눈은 언제나 준석을 따라다녔습니다. 준석이 안채 쪽으로 걸어가면 봉칠이 그 사이를 막았고 준석이 마님과 말을 나누려 하면 봉칠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준석은 그런 봉칠이 처음엔 거슬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봉칠이 왜 그러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지요. 봉칠에게 채원은 그냥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한편 8살 채원의 아들 오서준은 매일 정원에서 강아지와 혼자 놀았습니다. 어머니 채원은 아침 일찍 상단일로 나가면 저녁 늦게야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서준을 봐주는 것은 집안의 나이든 여종 하나뿐이었는데 그 여종은 무릎이 아파 오래 걷지를 못했지요. 서준은 혼자 정원을 뛰어다니며 강아지를 쫓고 나뭇가지를 꺾어 거밀하며 휘두르고 연못의 물고기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석은 그런 서준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말하면 서준을 통해 채원과 가까워지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아이와 친해지면 어머니 마음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이었지요. 준석은 그 계산으로 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목마 타볼래? 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준석을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준석이 무릎을 꿇자 서준이 기어올랐습니다. 준석이 천천히 일어서자 서준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퍼졌습니다. 준석은 그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석과 서준은 자주 정원에서 함께 놀았습니다. 강아지를 쫓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연못 가장자리를 걸으며 물고기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서준은 준석을 아저씨라고 불렀고 준석은 서준이 말을 시작하면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아이의 말에는 경청해주는 어른이 필요하다는 것을 준석은 자신도 그런 어른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채원이 상단일로 나가고 없는 사이 서준이 정원 한쪽 풀밭에서 혼자 놀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석이 달려가 보니 서준의 발목 쪽에 뱀이 물고 늘어져 있었습니다. 독뱀이었습니다. 준석은 순식간에 뱀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서준을 안아들고 외쳤습니다. 봉칠, 칼 가져와. 봉칠이 달려왔을 때 준석은 이미 뱀에 물린 자리에 입을 대고 독을 빨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재빠르게 서준의 발목을 천으로 동여매고 물을 가져다 상처를 씻겼습니다. 서준은 한참 울다가 준석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채원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채원의 얼굴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채원은 잠든 서준의 발목을 한동안 들여다보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준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준석은 그 고개 숙임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채원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석이 무언가를 여쭈면 전처럼 단칼에 잘라버리지 않고 짧게나마 대답을 해주었지요.
상단 물건이 어느 창고에 있는지, 과수원 나무 중 어느 것이 병이 들었는지 그런 사소한 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봉칠은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봉칠이 준석을 창고 뒤로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은 평생 많은 것을 잃었다. 더 잃어서는 안 된다. 준석이 봉칠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이 마님께 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모른다. 그래서 경계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댁에서 살려면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무엇을 노리든 그 노림수가 보이는 순간 내가 직접 이 댁에서 내쫓을 것이다. 봉칠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였지요. 준석은 봉칠의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날 밤 준석은 행랑채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봉칠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노림수가 보이면 쫓아낸다. 준석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처음에는 분명했습니다. 의금부의 추격을 피할 안전한 곳, 넉넉한 밥상, 어쩌면 이 집의 재산.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막상 솔직하게 생각해보니 그 목적들이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서준이 목마를 타며 웃던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채원이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은 채 자란 아이와 평생 어미 잡아먹은 년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여자가. 준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준석은 한밤중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잠을 자다 물이 마시고 싶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정원 쪽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누가 침입했나 싶어 긴장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채원이었습니다. 잠옷바람에 맨발로 눈은 반쯤 감긴 채로 정원을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채원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든 채로 걷고 있었지요. 몽유병이었습니다. 채원은 연못 가장자리를 따라 걷다가 단풍나무 아래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맨발이 마른 잎 위를 밟을 때 바스락 소리가 났지만 채원은 깨지 않았습니다. 봉칠이 어느새 채원의 뒤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거리를 두고 채원이 걷는 곳에 위험한 것이 있으면 치우고 발이 걸릴 것이 있으면 먼저 발로 치워가며 그렇게 채원이 본체로 돌아갈 때까지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준석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채원은 자신의 발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발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으니까요. 또 밤에 걸어 다녔구나. 채원은 그것을 하인들이 모르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칠은 알고 있었고 이제 준석도 알게 되었습니다. 준석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행랑채 마당에 깔린 날카로운 돌들을 조용히 치웠습니다. 채원이 밤에 걷다가 발을 다칠까봐. 봉칠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봉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봉칠이 준석에게 밥상을 내오면서 반찬이 하나 더 늘어 있었습니다. 준석은 그것을 보고 속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준석이 이 집에 들어온 지 어느덧 석 달이 지나 있었지요.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고 봉칠이 주는 혹독한 일감에도 몸이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하인들과는 이제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되었고 서준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준석을 찾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채원과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습니다. 채원은 낮에는 상단일로 밖에 있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왔습니다. 본체에서 장부를 보거나 거래 문서를 쓰다가 늦게 잠자리에 들었지요. 준석과 마주치는 일은 있었지만 긴 대화는 없었습니다. 준석은 그것이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채원의 그 거리감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채원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일찍부터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마음을 내보이지 않고 눈물을 혼자 삼키는 것. 그것이 채원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지요. 그 방식을 깨는 것은 아무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채원이 가장 인간적으로 보이는 순간은 밤이었습니다. 몽유병이 찾아오는 밤이면 채원은 잠옷바람에 정원을 걸었습니다. 낮에 차갑고 굳은 표정이 아닌 어딘가 멀리를 향한 눈빛으로 맨발로 잎을 밟으며 걸었지요. 그 모습은 낮의 채원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딘가 어린아이 같기도 했고 어딘가 몹시 외로운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준석은 이제 그 밤을 봉칠과 번갈아 지켰습니다. 봉칠이 그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봉칠이 몸이 좋지 않아 쓰러지듯 잠든 날 준석이 혼자 채원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채원이 연못 가장자리에서 발을 헛디딜 뻔했을 때 뒤에서 조용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채원은 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봉칠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다음에도 그리해라. 준석은 그것이 봉칠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신뢰의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무렵 채원은 가끔 정원에서 혼자 서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단 일을 마치고 돌아와 서준을 재운 뒤 정원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었지요.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준석은 그런 채원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마님. 채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과수원 앞쪽 배나무에 올해 열매가 유독 많이 달렸습니다. 서준 도련님께 따다 드릴까요? 채원은 잠시 준석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라. 예. 준석이 물러서려다가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마님, 이 정원이 참 아름답습니다. 마님이 직접 가꾸신 것이지요? 채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준석은 보았습니다. 그렇다. 저도 어릴 때 꽃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가꿀 여건은 못 됐지만. 채원은 준석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다시 하늘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매화가 가장 먼저 핀다. 이 정원에서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채원이 먼저 말을 이어간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준석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행랑채에 누워서 준석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처음에 이 집에 들어올 때 품었던 생각들, 안주인의 재산을 어떻게든 손에 넣겠다는 계산, 미망인이 된 여자의 외로움을 이용하겠다는 얄팍함. 그것들이 지금 이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채원은 그런 계산을 당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었고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얄팍한 계산으로 다가가는 것은 채원에 대한 모욕이었지요. 준석은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채원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것이 계산이 아닌 진심이 되도록. 이튿날 아침 준석은 봉칠을 찾아갔습니다. 봉칠 어른. 봉칠이 돌아보았습니다. 저를 시험해보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단 소희는 이 댁에서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봉칠은 준석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눈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는 두고 보면 안다. 그것이 봉칠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즈음 서준은 부쩍 말이 많아졌습니다. 준석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서준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준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아지 이름이 복돌이라는 것, 정원의 연못에 물고기가 12마리라는 것, 어머니가 밤에 정원을 걷는다는 것도, 어머니가 자꾸 밤에 나가. 나는 무서워. 준석이 서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아. 아저씨가 지키고 있으니까. 서준이 준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짜? 응.
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그 말이 준석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솔직한 믿음이었습니다. 아이의 믿음이 가장 무거운 법이라는 것을 준석은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한편 채원에게는 상단일 말고도 신경 쓸 일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태석의 사촌 오태봉이 가끔 상단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오태봉은 태석이 살아있을 때도 두 상단이 합쳐지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석이 죽고 난 뒤로는 더 노골적으로 상단 지분을 요구하기 시작했지요. 오태석의 사촌으로서 상단의 일부는 자신에게도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오태봉의 주장이었습니다. 채원은 그때마다 장부를 내밀며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상단은 두 사람이 합친 것이고 그 두 사람 중 한 명은 나요. 사촌 어른이 주장할 지분은 없습니다. 오태봉은 번드르르한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채원 씨, 혼자 상단을 이끌기가 많이 버겁지 않소?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두고 봅시다. 오태봉이 돌아간 뒤 봉칠이 채원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채원은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채원은 그 말을 짧게 했지만 봉칠은 채원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불안한 것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태봉이 단순히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채원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채원에게는 아직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준석은 장터에 심부름을 나갔다가 뜻밖의 것을 보았습니다. 황포도였습니다. 의금부 군졸들을 이끌고 여전히 준석을 수소문하고 다니는 것이 분명했지요. 준석은 재빨리 모자를 눌러쓰고 안쪽 골목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망치면서 준석은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태석의 죽음에 얽힌 진짜 배우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끼고 있는 이 금가락지가 여전히 살인 용의자의 증거물로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준석은 자신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꽃무늬 금가락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채원에게 그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원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채원이 돌아왔습니다. 채원은 오늘따라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상단 거래처 중 하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을 나중에 봉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준석은 저녁 밥상을 차리는 것을 도우면서 국그릇을 채원 앞에 놓을 때 말했습니다. 드십시오, 마님. 오늘 힘드셨을 것 같아서 국을 좀 더 진하게 끓였습니다. 채원이 국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채원의 입에서 나온 것이 준석은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채원이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봉칠도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봉칠은 고개를 돌리고 기침을 한번 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이 준석의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준석은 잠든 서준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지요. 이것이 태석이 채원에게 해주던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는 채원의 머리를 쓸어주며 잠이 들 때까지 곁에 있어주던 것. 준석은 자신이 지금 그것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준석은 잠든 서준을 이불 위에 눕히고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정원에 서서 밤바람을 맞았지요. 저 멀리 바다 쪽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석이 오래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배에서 자고 파도와 싸우고 품삯을 받아 하루하루를 버티던 삶. 그것이 준석이 알던 세상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준석은 느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있고 싶었습니다. 이 정원에, 이 아이 곁에, 이 차갑고 외로운 여자 곁에. 그 마음이 어떤 이름인지를 준석은 아직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산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달이 정원 연못 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한참 그 달을 바라보다가 행랑채로 돌아갔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봉칠이 어느 저녁 준석을 불렀습니다. 행랑채 마당 한켠에 불을 피워놓고 술 2잔을 내밀었지요. 준석은 잠시 봉칠을 바라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아무 말 없이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칠이 먼저 술잔을 들어 마시고 말했습니다. 서준 도련님이 아저씨 하고 다니더라. 예. 그 아이가 그리 웃는 것을 오래간만에 봤다. 준석은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봉칠이 다시 말했습니다. 마님은 어릴 때부터 혼자였소. 아버지도 동네도 모두 등을 돌린 채 자랐지. 태석나리가 처음이었소. 그 사람이 처음으로 마님 편이 되어준 사람이었소. 준석은 봉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진 뒤로 마님이 또 혼자가 됐소. 봉칠은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이어가지 않았지요. 준석은 빈 술잔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처음에 이 집에 들어올 때 마음이 곱지 않았습니다. 봉칠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봉칠 어른은 아셨겠지요. 알았소. 지금은 다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칠은 오래 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술을 한 잔 더 따라 준석 앞에 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준석은 그 술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봉칠은 여전히 과묵했지만 준석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일감을 10명분씩 주는 일도 없어졌고 준석이 안채 쪽을 걸어갈 때 막아서는 일도 줄었습니다. 대신 간혹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봉칠이 먼저 준석을 찾는 일이 생겼지요. 집 안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봉칠 어른이 저 사람을 인정한 모양이라고. 한편 채원의 상단에는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섬 바깥에 큰 포구 상인이 장기 거래를 제안해온 것이었습니다. 채원은 그 제안을 두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유리한 거래이기는 했지만 조건에 몇 가지 꺼림칙한 부분이 있었지요. 어느 저녁 채원은 장부와 계약서를 펼쳐놓고 혼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마당을 지나다가 안채 방 안에 불이 켜진 것을 보았지요. 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방해가 된다면 물러서겠습니다만 뭔가 고민이 있어 보여서.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라. 준석이 들어서자 채원이 계약서를 밀었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느냐? 준석은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다에서 뱃일을 하면서 짐거래 문서를 많이 봤던 터라 읽을 수 있었지요. 준석이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입니다. 공급량 부족 시 위약금 조항이 우리 쪽에 너무 불리하게 쓰여 있습니다. 풍년이 아닌 해에 우리가 공급을 못 맞추면 손해가 큽니다. 채원이 그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맞다. 이 조항을 고쳐달라 하시거나 아니면 공급량 기준을 낮춰서 계약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원은 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뱃일을 얼마나 했느냐? 15살부터 했으니 20해 가까이 됩니다. 어디서 자랐느냐? 부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뱃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채원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속에 채원이 준석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준석은 그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마님이 이렇게 강하신 것이겠습니다. 채원이 잠시 준석을 바라보다가 장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지요. 그러나 그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을 두 사람 모두 느꼈습니다. 그날 밤 채원은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요. 요즘 들어 악몽의 빈도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몽유병도 이전보다는 덜 찾아오는 듯 했고요.
채원은 그것이 왜인지 스스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즈음 서준이 어느 날 밤 채원의 방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준석 아저씨는 왜 우리 집에 왔어? 채원이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묻느냐? 그냥 아저씨가 좋아서. 채원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인연이 닿아서 왔겠지. 그럼 아저씨가 오래 있어도 돼? 채원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눈을 반짝이며 채원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러마. 채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채원이 처음으로 준석에게 이 집에 머물러도 좋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서준에게 한 말이었지만 서준은 신이 나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채원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지요. 그날 밤 채원의 꿈속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태석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채원을 보고 웃었습니다. 온화하고 따뜻한 웃음으로. 채원은 꿈속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낮에는 한 번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꿈속에서는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다가 채원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채원의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봉칠이 그것을 보고 고개를 돌렸고 준석은 못 본 척했습니다. 채원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장부를 들고 상단으로 나갔습니다. 봄이 오고 정원에 매화가 피었습니다. 채원이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이 정원에서 가장 먼저 피는 것이 매화라고. 준석은 아침 일을 하다가 활짝 핀 매화를 보았습니다. 흰 꽃잎이 이른 봄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참으로 고왔지요. 그날 오후 채원이 상단 일을 마치고 일찍 돌아왔습니다. 정원에 나와 매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준석이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서준에게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기 가서 어머니한테 이걸로 땅에 그림 그리는 거 가르쳐달라고 해봐. 서준이 쪼르르 달려가 채원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채원이 고개를 숙여 서준을 내려다보았지요. 서준이 나뭇가지를 내밀자 채원이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준석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이 무릎을 꿇고 서준과 함께 땅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채원의 얼굴이 조금 풀려 있었지요.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봉칠이 준석 옆에 와서 섰습니다. 내가 꾸민 것이냐? 준석이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봉칠이 준석을 힐끗 보다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그것이 봉칠이 준석에게 처음으로 한 칭찬이었습니다. 그 무렵 상단에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두 곳이 연달아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저마다 얼버무렸지요. 채원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거래처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갔지요. 오태봉이었습니다. 봉칠이 은밀히 수소문한 결과 오태봉이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채원의 상단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채원이 봉칠에게 말했습니다. 태봉 씨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보아라. 예. 그리고 태석 난군이 죽던 날 밤 부두에 누가 있었는지도. 봉칠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채원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봉칠은 알아챘습니다. 채원이 처음으로 태석의 죽음을 직접 파고들려 한다는 것을. 마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태석 난군을 그냥 보낼 수 없다. 봉칠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그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즈음 채원의 얼굴에 무언가 단단한 결의 같은 것이 생겨난 것은 느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굳음이었지요. 슬픔이 아닌 의지. 그날 저녁 준석은 채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채원이 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부두를 잘 압니다. 뱃사람들 사이에서 정보가 어떻게 도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채원은 잠시 준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해도 되겠느냐? 그것이 채원이 준석에게 처음으로 직접 도움을 청한 말이었습니다. 준석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채원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예, 마님. 반드시 알아오겠습니다. 준석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준석이 부두를 돌아다닌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황포도의 군졸들을 피해 다니면서 준석은 예전에 알고 지내던 뱃사람들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그날 밤 부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각조각 모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오태석이 죽던 날 밤 부두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태석보다 먼저 와서 배 앞에 서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오태봉이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늙은 뱃사람 하나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그 뱃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채원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증인이 있구나. 예. 고맙다. 채원이 준석에게 그 말을 했을 때 봉칠은 방구석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오태봉이 부하 넷을 이끌고 채원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채원 씨, 이야기를 좀 합시다. 오태봉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지요.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봉칠이 문간에 버티고 서자 오태봉이 말했습니다. 봉칠 씨, 비켜주시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오. 오태봉은 채원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채원 씨, 당신 집에 숨겨둔 사람이 있다던데. 의금부에서 찾고 있는 자라더군요. 채원이 오태봉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시침이 뗄 것 없소. 황포도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하더군요. 내가 알려줬소. 곧 이 집으로 올 것이오. 채원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조금 굳어지는 것을 오태봉은 보았지요. 오태봉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내를 내주면 내가 황포도를 돌려보내리다. 그리고 상단 지분의 3알만 주시오. 그러면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소. 채원 씨, 지금 당신 상황을 생각해 보시오. 남편도 없고 증인도 아직 불확실하고 아들은 어리고. 내가 손을 내밀 때 잡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니겠소. 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석 난군을 죽인 것이 당신이오.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태봉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그런 말은 조심해야 하오. 근거 없는 말은 위험하거든. 근거가 당연히 있지요. 그날 밤 부두에 있던 사람을 내가 찾았소. 오태봉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동요했지요. 그자가 어디 있소? 그것은 말할 수 없소. 오태봉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채원 씨, 아들이 있지 않소. 그 말에 채원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오태봉은 그것을 보고 만족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서준이 참 귀여운 아이더군요. 그 아이가 어미 없이 자라는 것은 보기 싫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시오. 봉칠이 단도를 뽑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 발짝만 더 입을 놀렸다가는. 오태봉이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하시오. 나는 다만 충고를 했을 뿐이오. 오태봉이 부하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채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봉칠이 옆에 섰지요. 마님, 알고 있다. 채원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서준의 방을 지켰습니다. 봉칠이 대문을 준석이 안채 쪽을 막기로 했지요. 황포도의 군졸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랐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준석이 마당을 순찰하다가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담벼락 쪽에서 사람이 넘어오는 소리였지요. 준석이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담을 넘은 것은 황포도의 군졸이 아니었습니다. 오태봉의 부하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내가 서준의 방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준석이 몸을 날렸습니다. 격투는 짧았습니다. 준석이 상대를 제압했지만 상대의 칼이 준석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났습니다. 소란에 봉칠이 달려왔습니다. 서준의 방 안에서는 강아지 복돌이가 지저댔습니다. 채원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에 쓰러진 오태봉의 부하와 옆구리를 움켜쥔 준석을 보았지요. 채원이 준석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준석의 손을 밀어내고 상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깊지 않다. 그런데 채원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왜 또 다쳤느냐? 준석이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의 눈빛 안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감추려 했지만 감춰지지 않는 걱정이. 준석이 말했습니다. 서준 도련님이 별일 없으니 괜찮습니다. 채원은 아무 말 없이 상처를 천으로 동염했습니다. 손이 조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채원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걱정이었다는 것을 준석은 알았습니다. 봉칠이 제압된 오태봉의 부하를 끌어다 묶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마님. 채원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오태봉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채원은 움직였습니다. 봉칠이 밤새 묶어둔 오태봉의 부하를 신문했습니다. 봉칠의 신문은 길지 않았습니다. 봉칠의 눈빛을 보는 것만으로 그 사내는 입을 열었지요. 오태봉이 그날 밤 서준을 데려오라는 명을 내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채원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자백했습니다. 채원은 그 자백을 들으면서 눈빛이 굳었습니다. 아들을 건드리려 했구나. 그것은 채원에게 가장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채원은 자신에 대한 모욕은 평생을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서준만큼은 달랐습니다. 채원이 봉칠에게 말했습니다. 부두 증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라. 그리고 내가 직접 관아에 가겠다. 봉칠이 말했습니다. 황포도가 아직 이 근방에 있습니다. 준석이 밖으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채원이 말했습니다. 황포도를 내가 만나겠다. 봉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님이 직접요? 태석 난군의 금가락지 이야기를 황포도에게 해야 한다. 준석이 낀 금가락지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다. 준석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채원이 자신을 위해 직접 황포도 앞에 나서겠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잠깐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소인이 필요하다. 채원이 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금가락지는 내 난군의 것이었다. 혼례 날 밤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낀 것이다. 내 손에는 지금도 그 한 짝이 있다. 채원이 왼손을 들었습니다. 꽃무늬 금가락지가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증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가야 한다. 준석은 채원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꼭 같은 꽃무늬가 새겨진 금가락지가 있었습니다. 두 짝이었습니다. 그것이 처음 만난 그날 밤부터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준석은 그 순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채원이 관아로 향하는 길에 봉칠이 바짝 붙어 따랐습니다. 준석은 집에서 서준을 지켰지요. 서준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복돌이와 정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채원은 현관 앞에 섰습니다. 황포도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채원은 두 개의 금가락지를 나란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것과 준석이 낀 것을. 이것은 제 난군 오태석과 제가 혼례날 함께 낀 가락지입니다. 쌍으로 만든 것으로 안쪽에 두 사람의 이름 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 난군이 죽던 날 밤 부두에서 이 한 짝이 떨어졌을 것이고 강준석은 그것을 주었을 뿐입니다. 현감이 금가락지를 들어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채원을 바라보았지요. 황포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것이오. 채원이 말했습니다. 부두에서 그날 밤을 목격한 증인이 있습니다. 오태봉이라는 자입니다. 오태석의 사촌으로 상단 지분에 눈이 먼 자였습니다. 채원이 그 자리에서 자백을 받은 오태봉 부하의 진술서를 내밀었습니다. 봉칠이 밤새 받아낸 것이었지요. 현감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태봉은 관아 군졸들에 의해 잡혔습니다. 번드르르한 비단 두루마기 차림으로 집에서 끌려 나오면서 오태봉은 채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미 잡아먹은 년이 이제 사람도 잡아먹는 것이냐? 채원은 그 말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칠이 채원 옆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채원의 눈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묵은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봉칠은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러나 보았습니다. 오태봉은 관아에서 결국 오태봉이 잡혀간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석은 행랑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상처는 거의 다 아물었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었지요. 봉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댁에서 살려면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준석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을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얻으려는 노림수를 내려놓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사람들 곁에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었지요. 준석은 자신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살기 위해 들어왔고 살아남기 위해 머물렀고 어떻게든 이 집에 무언가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서준이 처음으로 목마를 타며 웃던 날, 채원이 정원에서 매화에 대해 처음으로 말을 건네던 날, 봉칠이 술 한 잔을 따라주던 밤, 채원이 고맙다고 했던 순간, 준석은 그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자신이 되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준석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결론이었지요. 준석은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복도리를 안고 연못 가장자리를 걷고 있었지요. 준석이 서준 옆에 가서 섰습니다. 아저씨, 이제 다 괜찮아? 서준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다 괜찮아. 우리 집에 계속 있는 거야. 준석이 서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반짝였지요. 응, 있을 거야. 서준이 한박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준석도 웃었습니다. 채원이 본체에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장부를 들고 나오다가 멈춰 선 것이었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연못을 바라보는 모습을 한참 보다가 채원은 가만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채원은 봉칠에게 말했습니다. 봉칠아, 준석이 어떤 사람인 것 같으냐? 봉칠이 잠시 말없이 있다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습니다. 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칠이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이 허락하시면 저도 허락합니다. 채원은 오래 봉칠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봉칠아. 봉칠이 일어나 문 쪽으로 향하다가 말했습니다. 태석 나리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채원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눈가에 무언가가 맺혔다가 사라졌지요. 그것으로 채원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오태석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두 상단의 합병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것, 합병 후 지분에서 완전히 밀려나자 원한을 품었다는 것, 그날 밤 부두에서 태석에게 지분을 나눠달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칼을 쓴 것, 모두 자백했습니다. 황포도는 오태봉을 포박한 채 현감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준석에 대한 수배는 그날로 거두어졌습니다.
채원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석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준이 준석의 손을 잡고 채원을 바라보았지요. 채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어머니 왔다. 서준이 채원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채원이 서준을 안아들었습니다. 오래 꽉 안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봉칠이 준석 옆에 와서 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고했소. 그 말이 봉칠이 준석에게 건넨 가장 많은 말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채원이 직접 국을 끓였지요. 채원이 음식을 만드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봉칠과 준석과 서준이 함께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채원도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준이 국을 한 숟갈 먹더니 말했습니다. 맛있다. 채원이 작게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짧은 웃음이었지만 분명히 웃음이었지요. 봉칠은 젓가락을 집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석은 그 웃음을 보고 밥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그것이 준석이 채원에게서 처음 본 웃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태봉은 죄가 밝혀져 멀리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상단의 거래처들도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채원의 상단이 다시 안정을 찾았고 섬 안에서 채원의 이름 석자가 가진 무게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준석은 그 모든 과정에서 묵묵히 곁에 있었습니다. 상단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 관계를 다시 잇기도 했고 부두에서 얻은 정보를 채원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뱃일꾼의 감각이 상단 일에 생각보다 많이 쓸모가 있었지요. 서준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2살이 되던 해에 서준은 상단 장부를 혼자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채원을 닮아 숫자에 밝았지요. 채원이 거래 내용을 설명해주면 한 번만 들어도 기억했습니다. 준석은 가끔 서준에게 바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폭풍이 왔을 때 배를 어떻게 버티는지, 먼 포구에서는 어떤 물건들이 거래되는지. 서준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지요. 봉칠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빈잔에 술을 따르고 혼자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한창이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채원이 정원에서 준석을 불렀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고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이었지요. 연꽃이 만개한 연못 가장자리에 채원이 서 있었습니다. 준석이 다가가자 채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준석아. 준석이 멈추었습니다. 채원이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너였거나 부르지 않거나였지요. 채원이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에게 어미 잡아먹은 년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살았다. 상단을 키운 것도 버티고 또 버틴 것도 모두 그 말 때문이었다. 준석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그 말이 덜 들렸다. 정확히는 그 말이 덜 무서워졌다. 준석이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은 여전히 연못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도 웃게 되었고, 나도 가끔 웃게 되었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채원이 준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굳게 다물고 살아온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의 긴장이 그 눈빛 속에 있었지요. 내가 이 집에서 나에게 기대어도 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준석은 잠시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소희는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었으니까요. 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요. 그러면 이 집 주인이 되어다오. 그날 저녁 정원에서 채원이 왼손의 금가락지를 빼내어 준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준석이 그것을 받아들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뺐습니다. 두 짝이 나란히 채원의 손 안에 놓였습니다. 처음 만든 날부터 쌍이었던 것이 오랜 시간을 돌아 다시 함께 되었습니다.
준석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끼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채원이 대답 대신 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봉칠은 그 장면을 본체 마루에서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준이 봉칠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봉칠 아저씨, 어머니랑 준석 아저씨가 왜 손을 잡고 있어? 봉칠이 서준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런 날이 있는 게야. 그 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석은 이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상단이를 채원과 함께 이끌었지요. 채원의 치밀함과 준석의 뱃일 경험에서 쌓인 현장 감각이 만나니 상단은 섬을 넘어 바깥 포구까지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봉칠은 여전히 과묵했지만 가끔 준석과 둘이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봉칠이 먼저 술을 따르는 날도 생겼지요. 채원의 몽유병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준석이 곁에 있었습니다. 채원이 잠결에 몸을 떨면 준석이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이며 채원이 다시 깊이 잠들 때까지 태석이 해주던 그 손길을 준석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채원이 눈을 뜨면 악몽이 없었습니다. 오서준은 16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상단 거래를 혼자 처리했습니다. 채원이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잘했다. 그것이 채원이 서준에게 말해준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서준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준석이 서준의 등을 한번 두드려 주었습니다. 20살이 된 서준은 상단의 거래와 회계를 도맡아서 하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채원의 치밀함과 준석의 현장 감각을 모두 물려받은 듯 서준의 눈은 숫자와 사람 모두를 꿰뚫었지요. 어느 날 서준이 채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 집에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채원이 잠시 서준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인연은 오게 되어 있는 법이다. 서준이 웃었습니다. 오태석을 닮은 눈꼬리가 접히는 웃음이었습니다. 채원은 그 웃음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무언가 고이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그 정원에는 그에도 매화가 가장 먼저 피었습니다. 봄바람이 불 때마다 흰 꽃잎이 흔들렸고 복도리의 새끼 강아지들이 꽃잎을 쫓아 달렸습니다. 서준이 웃으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준석이 채원 옆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은 말없이 그 장면을 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구나. 그 두 글자가 채원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처음으로 허락한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그것을 채원은 평생에 걸쳐 보여주었고 준석은 한 집에서의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준은 그 두 사람을 보며 자랐습니다. 남쪽 바닷가 어느 섬 고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 여자와 한 사내와 한 아이의 이야기가 이러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